처음에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대단히 무망한 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구성을 할까? 왜냐하면은 이 책은 이렇게 차근차근 내용을 밟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세 장은 뒤에 할 얘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다 해버리고 또 그걸 다시 또 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로 따라가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되고 차근차근 제 얘기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문이 막힐 때 제가 쓰는 방법은 강의라고 했을 때는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존댓말 어투를 구사를 하면 이상하게 얘기가 막 술술술술 막 나오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가 막 격가지로 막 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첫 강의에서 하려고 했던 그 얘기까지 끝냈을 때 F 용지로 35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좀 편안하게 얘기를 천천히 하자는 생각으로 한 3분 이 정도에서 자르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뒷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거 강의록은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몇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해가지고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그 빈틈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 언어라고 하는 건 제 생각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아니에요. 저는 언어가 이렇게 구어체냐, 아니면 뭐 존경투냐, 아니면 반말투냐, 이것에 따라서 제 사유가 이미 그 언어의 논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글을 쓸 때 혹은 생각을 할 때조차도 자판기에 손을 얹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쩌면 이것도 이 강의에서 할 중요한 내용의 하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죄송합니다. 그 저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안티오디푸스는 들레즈 갓다리의 책입니다. 뭐 대화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이 저자들의 이름이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저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어요.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갓다리라고 하는 두 명의 공동 저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상하게 그것이 잘 안 떨어지고 그냥 이어서 들레즈 갓다리 이렇게 읽혔어요. 마치 옛날에 사이먼과 가펑클이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사이먼 가펑클인지 사이먼과 펑클인지 잘 안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두 명의 저자들의 이름이 이상하게 잘 안 분해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최초의 그런 오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이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은 철학사가 질 들레즈와 운동권 좌파 정신의학자인 펠릭스 갓다리라는 두 명의 공동 저술이라기보다는 들레즈라고 하는 분자와 갓다리라고 하는 분자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비가역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펠릭스 갓다리의 책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몇 장이 들레즈가 쓴 것이고 또 몇 장은 갓다리가 쓴 것이고 또 어떤 개념은 들레즈의 철학적 개념이고 또 어떤 용어는 정신의학자, 정신분석, 락강 53년부터 락강의 강의를 수강했고 또 집단요법이라고 지금 일반화됐지만 어쨌든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실에 눕혀놓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같이 생활하게 하고 그러한 어떤 집단요법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청년사회주의 동맹 이탈리안 사회운동을 하고 또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이 운동권 출신의 이런 정신분석가 펠릭스 갓다리에서 나온
그런 정신분석적 개념인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동저술하면 이렇게 장을 나누거나 그런데 도대체 이 책에 대해서는 들레즈의 것과 갓다리의 것을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고 또 분석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 두 분자들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그건 아주 나쁜 만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자인 들레즈가 갓다리와 만나서 안티오디푸스나 천하의 고원이나 그 이후에 저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얘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던 철학사가 들레즈가 운동권 정신의학자 갓다리와 만나가지고 나쁘게 물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저술에서 들레즈의 것과 갓다리의 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둘의 만남은 대단히 들레즈를 나쁘게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출처는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슬라브의 지적의 신체 없는 기관이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습더라고. 하긴 이런 얘기는 많이 듣던 얘기예요. 운동권 어머니도 항상 했던 얘기들이죠.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친구 형 만나가지고, 물들었다. 이런 식으로. 꼭 정치적인 물리뿐만 아니라, 우리 애는 참 얌전한데, 친구 형 만나가지고 애가 삐딱하게 됐다는 거. 그런 건 그냥 부모의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들레즈가 갓다리와의 이런 화학적 결합 이후에 대단히 정치적이 됩니다. 물론 들레즈 철학 자체에 그런 정치적인 잠재력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단히 정치적이 되는데 그거는 제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화학적 결합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나쁘게 만남이었다라고 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둘의 화학적 결합은 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강렬한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이 화학적 결합 이후에 두 사람이 따로따로 저술 활동을 할 때에도 그때는 갓다리 이름으로 책이 나올 때도 그때도 이미 들레즈 갓다리의 책이고 들레즈 이름으로 나올 때도 들레즈 갓다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호 수렴적이고 거의 융합적인 공동지표는 사실 제 이해 수준으로는 대단히 대단히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집필 방법이었고 그건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갓다리가 92년에 죽고 들레즈는 아주 글쓰기에 대단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또 신경쇠약에 걸리고 실험실은 아주 건강이 악화됩니다. 결국 95년도에 죽음 속으로 뛰어내렸죠. 마지막이 아니라 이 둘의 이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이 우정의 글쓰기가 참 우리에게 저에게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했을 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집합적인 창조력이 발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대강 하면 역력판 서문을 쓴 미셸 푸코의 정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셸 푸코는 이 책의 역력판 서문에서 이 책을 불어로 쓰여진 최초의 윤리학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책이라고 하면 대단히 우리에게 인상이 나쁘죠. 나쁜 도덕을 강요하고. 이 책에서 윤리학 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책에서 우리는 그 어떤 철학적인 해결적인 어떤 철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물론 복수성이나 흐름이나 종합이나 배치 같은 대단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구사하고 또 들레즈에 의한 그런 전대 스피노자라든가 니체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이런 그 철학의 개념들이나 그 이해들이 스며 있긴 하지만은 이 책의 목적은 어떤 철학의 목적인 어떤 진리의 성을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2차적인 의미 그대로 어떤 실천적인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푸코에 말했다면 그것을 어떤 삶의 아트,
우리 흔히 예술로 아주 협소하게 번역하는 삶의 기술, 삶의 어떤 테크닉을 가능한 것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아주 사용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뭐뭐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진리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뭐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기술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문체가 있지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그 하나의 문법은 뭐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욕망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욕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종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종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묻고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테크네로서의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이 책의 어떤 삶의 기술이 가리키는, 삶의 테크네가 가리키는 그 방향은 그 책 제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티웨디푸스입니다. 혹자는 이 책 제목이 이상하다. 불어로 하면 안티웨디프라고 하든지 영어로 하면 안티웨디푸스라고 하든지 뭔 안티웨디푸스라고 이렇게 잡종적으로 번역했다고 뭐라고 하지만은 그거야 뭐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책 제목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에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를 이 시대, 다 그 시대, 72년도의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반복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이 예수가 정신분석에서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 들레즈 가타리는 이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를 안티웨디푸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반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어떤 걸 담고 있는가? 니체가 뭐 잘 몰라도 우리는 기독교 워낙에 아주 기독교 국가니까 잘 알겠죠. 기독교 정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어떤 영혼의 근본적으로 가책, 자책, 그리고 죄의식, 연민의 그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에서 이 웨디푸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죄의식, 그리고 애정의 니힐리즘에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정의 니힐리즘이다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뭐 잘 알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애정을 다루는 거죠. 애정의 대상의 상실을 다루는 거고, 그것이 불러오는 신경증을 다루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그리고 엄마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애정이고, 그것이 억압이 됨으로써 그것을 억압하는 사회문화적인 억압의 기제 때문에 신경증이 걸린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애정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애정에 대한 애정의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그것의 상실, 이러한 것,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정, 이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말이 어떤 좌절의 필연성, 근본적으로 완전한 대상의 획득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애정에 대한 좌절이 실패에 대한 욕망으로 구조화되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런 식으로 얘기가 결말될 때 그 결말은 니힐리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 얘기가 새면 아까 지적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최근에 지적에 대한 서평에서 제가 지적에 대한 서평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지적이 계속해서 자기 글을 자기 복제하고 있다, 자기 표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지적의 책은 그가 전도 사건 헤겔이나 프로이트나 라칸이나 심지어는 앙티오디푸스만큼의 긴 생명력이 없다. 그저 한번 보고 이렇게 꽂아두거나 한번 보고만 어떤 뭐 그 정도로 의미밖에 없다. 지적은 일종의 아주 현란하고 아주 수완 좋고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아주 가치로운 지식의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많은 지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넌 지적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무슨 지적을 번역한다 그러냐.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식인이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상에 대한 애정, 이 말 되게 요즘 자주 들어요. 너는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우리나라를 욕하네. 너는 이건 옛날 얘기군요.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 별로거든. 팬클럽에 재밌는 하는 얘기입니다. H.O.T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서 H.O.T에 가입하고 있다는 둥. 예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둥. 종교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학문을 하는 이 학문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런 식의 수사가 나온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지적에 대한 애정이라니 내가 왜 지적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되지? 못됨시 사랑할 애정을 가질 대상이 그렇게 없단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애정할 시간도 없는데 삶에 대한 애정을 내가 펼칠 시간도 부족한데 이걸 왜 지적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돼? 지적은 그저 뭐 누구든 니체든 해결이든 애정의 대상이 아닌데 애정의 대상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거나 혹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거나 왜 한낱 그런 책이나 그런 멀리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져야 될까? 그러면서 혹시나 한국의 어떤 지식인들이 점점 팬클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문화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신분석은 고유하게 기독교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기독교 고유의 개념은 근본적인 무의식의 근처의 상관이라고 하는 죄로 신락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대상의 상실로 성부는 아버지로 성모는 어머니로 그리고 성자는 아들 신의 존재는 실제계로 락강에 있어서 신의 말씀은 상징계로 그리고 신의 정신 즉 신의 마음 즉 성령은 상상계로 그리고 그 모든 매듭점에서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난거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독교의 개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혹은 인간이 부 밑에서 태어나면서 뭔가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 뭔가 상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조건을 근본적인 결핍에서 찾는 이 구조는 고유하게 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들레즈 갓다리는 이 안티오디푸스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저조하고 또 억압을 욕망하게 만드는 이 오디푸스 신앙. 오디푸스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디푸스가 어디 있어? 뭐 없는 데도 많아.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자고 싶어하고 그런 게 확인한 길도 없고 또 그거는 고유하게 서구의 핵가족 사회에서 있는 건데 다른 대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오디푸스가 생겨났는 말인가 라고 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지만은 프로이트가 그리고 락강이 말하고 있는 오디푸스라고 하는 건 그런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근본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믿음의 차원이고 그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그리고 우리가 억압한 믿음에 대한 얘기지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디푸스가 고유하게 믿음의 구조를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푸스는 이 책에서는 오디푸스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디푸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욕망 속에 있고 가족주의 속에 있고 현실에 아주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행동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책 제목에 말하고 있는 건 진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오디푸스라고 하는 건 허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에 대한 특이한 조각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책과 원한에 사로잡힌 병든 영혼으로부터 건강한 신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파시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오디푸스의 구조화되어 있는 욕망은 고유하게 파시즘적인 욕망과 아주 긴밀한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느낌상으로는 제가 이 책을 다시 찾게 되고 이 책을 또 강의하게 되고 여러분을 오신 한국사회의 어떤 징후가 저는 미시파시즘이라는 대나로 미시파시즘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사회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아주 극단적인 국면 속에서 또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이렇게
이 가난으로 몰릴수록 더더욱더 어떤 최근 한국사회 특히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억압에 대한 욕망, 권력자에 대한 욕망, 이 모든 부정의를 다 일수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자에 대한 그런 기대는 더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어떤 정서적인 공동체에 대한 열망도 더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애정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더욱더 많이 호명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 더더욱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면적으로 자본과 결합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최근 들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보다 가족이 아주 부르주아 가족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근데 자본주의 문명의 하나의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는 그런 CF입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기라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그 CF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즐겨라 카드를 써가면서 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 그동안 아버지가 맨날 때리거나 없거나 그런 존재였지. 이제 아버지가 나의 어떤 쾌락을, 소비의 쾌락을,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명령하거나 그것과 전혀 적대적이지 않고 나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부젓이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정홍보처에 나온 영화 김구가 나오면서 아버지 이것이 당신이 바라던 바로 그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영화. 항상 아버지는 독재자였지. 아버지는 항상 식민지 속에서 없었지.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아버지. 근데 이제 제대로 국민국가가 건설되고 있구나. 그 제대로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가족이 들어서고 있고, 제대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 유니버스의 꼭지점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인터넷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상한 그런 아주 날것의 어떤 원한의 어떤 편출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읽게 되었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 책이 이 시대에 뭔가 사용될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작동할 필요가 한국 사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술을 분명한 명령문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령되고 있어요. 너의 욕망 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복과 법, 제한, 그리고 거세와 결여의 부정신학을 믿지 마라.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힘을 가져라. 그리고 권력에 매혹당하지 말라. 대신 능력을 가져라. 라는 아주 구체적인 친구가 친구에게 던지는 명령의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